자, 그 글자가 복원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화 사상, 중화주의, 중국 중심주의 그 내용이 뭐 그렇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의 존재 형태가 변해 갑니다. 그래서 관념화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들화되고 이것은 청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변해 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청나라 하고의 관계 속에서 조선이 이제 문명의 그 중심, 그 화하라는 이제 주장으로까지 전개를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왜 청나라가 야만의 나라가 되었는지 연영사들은 중국에 갈 때마다 이것의 증거를 찾으려고 이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 명나라 때에 아니면 유교 경전에 써 있는 그 제도나 의례하고 조금 다르면 전부 야만해요. 이제 그것을 당연히 이제 청나라 지배했던 여진족, 만주족은 자기네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자기네 습속을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근데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현상은 그다음에 가장 놀라운 민족은 몽고하고 여진족입니다. 만주족이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명칭을 했는데 그 여진족이 명나라를 정복을 하고 근데 명나라 인구가 한 1억 한 6천 정도 됐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명나라를 쓰러뜨리고 북경을 차지해 가지고서 왕조를 새로 세우고 중국을 지배했던 여진족의 당시의 인구가 얼마냐면은 100만 정도라 해요. 100만. 100만의 인구가 1억이 넘는 그 땅덩어리에 들어가죠. 왕조를 세우고 중국을 지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저희는 어려부터 여진족 오랑캐 해가지고서 이렇게 밑으로 보고 멸시하는 그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서 아예 이해를 안 하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상업도 잘하고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10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잘 조직해가지고 가가지고 북경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이 너무 배가 아파.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미워했고 멸시했는데 갑자기 승전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중화주의가 그, 이미 중국을 떠났다. 떠났다는 물질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갈 때마다 여행사들이 그, 이 여진족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저 요동으로 올라가서 북경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원래 다민족 국가였어요. 한족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진족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당연히 그 종교도 샤머니즘이 이제 기본이고 음식도 다르고 패션도 달라요. 패션도. 또 머리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딴 머리 있잖아요. 피엔스라고 하는 그 머리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중국에 전부 강요했잖아요. 또 야만이라고, 야. 진짜 문명의 정신을 조선에 갖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 등등의 뭐 아지가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이 써먹은 게 여성이 여성. 여성들 보니까 조금 행동이 수상하다고. 응? 그때 그 조선의 그 연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뭐 그건 다른 주제니까 여기서 얘기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교를 믿고 귀신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이거에 반대에 쓰는 심리학, 유학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 양반 사이에 가장 입맛에 맞는 것이 성리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잘 지켜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주자학 유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청나라를 대척점에 놓고 그 문명의 정수가
중화 문명이 이제 조선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중화주의가 얼마나 고착화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고착화된 중화주의는 나름대로 작동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조선의 그 지배 계급은 19세기 말까지 중화주의적인 언어, 중화주의적인 개념에 갇혀서 사고를 하고 여기에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을 가두고 사회를 가둬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해오고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변화를 이제 거부, 억압을 해왔어요. 근데 이걸 다른 식으로 본다면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 박스 안에 자기들을 가두어 놓고, 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뽑아가지고서 또 신앙 체계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자기 사유, 사고를 가두고서 이를 이제 정당화하고자 노력한 거죠. 그럴 때 이런 사고 방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조선을 오가내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를 지배계급으로서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그 설명이 힘들 경우가 많아요. 안 돼, 설명이. 이제 그럴 때는 안 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노비제도, 노비제도. 노비제도는 유교경전에 어디 봐도 노비제도를 변경하는 그 줄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노비제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있으면 노복은 있었지만은 조선처럼 많은 인구를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대대손손 이어 조선의 노비제도는 몇 년간 이어졌냐면 1000년간이죠. 1000년간. 고려시대부터. 그래서 영심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네.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자기 부모가 노비인데 아무 죄도 없는 자식까지 노비로 만드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건 조금 당해. 그렇죠. 금방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풍속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급격히 바꾼다면 사회가 혼란이 와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사실 지금 말하면 그 가장 진보적인 지식이 어떤 얘기냐면 언젠가는 고쳐야 돼. 근데 당장 고치기 힘드니까 50년 뒤에 고쳐. 50년. 50년 뒤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괴롭다. 50년 뒤에 바꿔. 그 사람도 없어져.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없어진 게 언제 없어졌냐면 갑오경정 때 없어요. 갑오경정. 조선의 마지막 때. 그 사이에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은 제가 볼 때 아직 한국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1000년 동안 한 생각에 살아서 배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이 먹는 것도 한 10년을 먹으면은 이 세포에 스며들어가지고 약간 DNA가 조금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고방식 제도에서 1000년을 살았는데 이 바뀌어지겠어요, 이게? 아주 골수에 박힌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중화주의라는 것이 관념화가 되고 해가면서 이것이 거의 극단주의, 근본주의로 가는 한국에 그 OS 사수는 꼴통들 많잖아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럴 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쓴 수단 중에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여기에 고개 드는 애들 고개 때리는 거예요. 반대파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군사력은 유지했어요. 예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은 없었어요. 군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고개 쳐든 애들 고개 칠 정도의 군사력은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폭력의, 그 중화주의의 그 이면에는 그 아주 폭력이 있습니다. 폭력이. 아주 잔인한 폭력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선의 문명이 조선이 그 문명의 중심이 됐다고 조선이 소중하라고 문명의 중심이라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 중에는 이제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추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한 일면증이죠. 그 이면에는 그形容하기 힘들 정도의 잔인한 그 폭력 구조가 있습니다. 그 양면을 이제
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중화주의나 중국 중심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의 연구를 보면은 대개 이런 연구를 해요. 중화주의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변화했는지, 고착화되었는지 그 변화를 쭉 추적하는 조선의 그 소중화주의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다 교육을 받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 안에 이걸 또 포장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체계화시키고 하는 그 기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 그 논쟁을 해가면서 그 철학적인 논변, 소위 철학적인 논변 그런 거를 또그 풍부하는 사람들도 돼 있고. 이제 그래서 대개 그 중화주의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어떤 인물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저서를 썼는지,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정치에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뭐 등등한 연구. 하지만은 이제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 이전에 이런 연구에서 벗어나야지만 중화주의나 중국주의 사고방식 이거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가능하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의 이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보자. 이제 그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유교, 불교 뭐 등등을 뭐 과연 철학책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색표 하나도 없어요. 검색표 하나도 없어요. 유교가 경전이 이렇잖아요. 이게 유교 전부예요. 거기 역사책들이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전부 읽어보면은 진짜 수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번역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읽으면 이게 아르송해, 아르송해. 이게 저런 연결해서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하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쳐 모양은 제가 다른 그 얘기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뭐 읽기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면은, 분류를 해 놓으면은 이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들을.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윤리 이런 거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응? 그 장자와 그 노인과 나이 많은 분과 유자, 어린애들은 어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녀 관계, 사회 관계, 이웃 관계, 뭐, 어, 나쁜 짓 하지 말자, 선행하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교의 경전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의례에 관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의례. 특히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야 돼, 부모님 상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신복은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는지, 음식은 어떤 거를 마련해가지고 제사를 지어야 되는지, 묘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지는지, 그럴 때 뭐 효는 어떤 건지,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이 많죠. 의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있는 것들이 자기 해명, 바르게 살자,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건강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얘기도 해요. 국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민은 뭘 해야 되고, 사회는 어떻게 질서가 유지해야 되고, 그 전체를 모아가지고서 요거를 작동시키는, 밑에 작동시키는 원리가 뭔지를 얘기하는 원리. 근데 그것이 뭐 천이라고, 하늘이라고도 얘기하고, 천리라고도 얘기하고, 도라고도 얘기하고, 순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태극이 있다고도 하고, 음양, 오행이 있다고도 하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의 모든 거를 다 해청을 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 정도 요소로 정리해 주시면 이거를 전부 윤리를 얘기하건 의례를 얘기하건 정치 권력, 궁극적 원리 이런 것이 전부 무엇에 의해서 기술이 되냐면 유교적인 용어, 유교적인 개념, 주장, 이론, 체계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죠. 이게 유교예요, 유교. 자, 이것이 다른 식으로 ethics, ritual, self-cultivation, governance, way, principle. 이거 갖고서 요 다섯 개의 요소를 갖고서 인간을 설명을 하고 가족을 설명하고 가족 이상을 설명하고
사회를 설명하고 국가를 설명하고 우주를 설명하고 천체를 설명하고 그런 거야. 그죠? 어떻게 돼야 된다.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요 요소입니다. 요 요소.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소가 5개가 있잖아요. 5개 있는데 그럼 이것이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 비슷비슷한데 이런 그 유교가 이러한 식으로 중국에서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었을까? 조선에서 이와 같이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었을까? 일본에서 이와 같이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었을까?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간이 다르잖아요. 공간, 환경이 다르,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조선은 이랬어요. 조선의 유교는 의례, 관웅상제를 논의하는 얘기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어떠한 유교학자들의 글을 봐도 가장 많이 의례라는 얘기예요. 의례. 그리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의례 전문가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야. 불교 스님이에요. 굉장한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의 인지도를 연구하면서 그 관련되는 인물들의 전기도 있고 뭐 스님들도 많이 보는데 근데 유성룡이라고 있죠. 유명한 유성룡.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의례 전문가예요. 부모 스승을 할 때 음식은 어떻게 넣고 순대 옷은 어떻게 하고 머리는 어떻게 하고 누가 또 여러 가지 물어요.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게 왜 복잡하냐면 이 조선의 남성들이 파트너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져요.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더 의례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이거를 설명하는 의례적인 용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지식인들이 의례 전문가들, 의례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덕도 얘기하고 윤리도 얘기하고 궁극 원리도 얘기하고 뭐 군자가 어쩌니 자기 함량 어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조선의 유교 유학자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교적인 개념, 용어 이런 거 갖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노비 같은 제도. 이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군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배계급은 자기네가 생산을 안 하잖아요. 국왕이 어디 가서 땅 파요? 안 파잖아.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걷어다가 쓰잖아요. 세금,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금, 세금. 그 다음에 군대 운영. 그 다음에 이때는 국가에서 필요한 공사는 전부 노역을 사람한테 공짜 노동을 강요해서 썼잖아요. 요역,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계급. 이런 계급도 조선의 그 계급 사회는 유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혈통으로 대대손손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관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성과주의예요, 성과. 자기 성취, 과거심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음사라고 해가지고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제를 국왕의 왼손에 비틀어가지고 관직을 주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의 유학자들, 지식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힘든 거예요. 국가 통치, 조세, 군역, 거버넌스, 사회제도. 그래서 이 조선 유학자들의 글들이나 이 사람들 주장들을 보면은 회색으로 칠한 것이 거의 언급이 안 돼. 왜냐면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요것을 설명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이 깨질까봐 노심초사야. 자기 이게 어떨 때 깨지겠어요. 이 회색 부분이 움직여가지고
이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상업해가지고 상인이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양모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장사를 반대로 하게 하면은 사업을 잘해가지고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권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겁내요.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얘기 안 하지만 이것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그 언설 속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 경제행위라는 건 나쁘다. 이 경제행위 물질을 생산하고 이거를 생산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나쁜 거다. 악이다. 자기들은 대단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욕망, 상업, 화폐 경제, 물질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뭐 추구, 경쟁, 기업가 정신 없어요. 투자, 도전, 계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의 언설에서는 이 긍정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지만 이걸 변화는 그 막기 위해서 예컨대 상인을 멸시하는 언사를 엄청나게 상인 걔네들의 욕망의 덩어리라고 그 욕망은 유교 이상이 맞지 않다고 모로를 건설하자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어? 상업을 발전시킨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조선의 후기로 가면은 이 수레를 만들자는 놀이가 많이 나와요, 수레. 왜냐하면 전부 등짐으로 옮겼어요, 등짐으로. 근데 이게 바퀴로 옮기면 얼마나 편해요. 그럼 도로도 닦아야 되잖아요, 다리도 넣고. 수레를 계산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자, 일본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일본은 사무라이가 이 칼잡이들이 지배계급이지만은 칼잡이들은 지배계급은 뭐 이 인구가 많지 않아요. 한 10%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 국가를 통치하는데 사무라이는 생산에는 전혀 관여 안 했어요. 자기네가 토지를 직접 소유해가지고 생산을 안 했어요. 이 경제 활동, 재화의 창출 활동에서 완전히 컷오프 돼가지고 격리됐어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지배해냈어. 지배해냈어.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재화를 창출하고 농업을 생산하고 뭐 등등 하는 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니까 요거를 관장하는 자율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변화가.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개발하고 노력을 해가지고서 재화를 창출해. 재화를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유통을 통해서, 금융업을 통해서, 보험업을 통해서,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가게를 또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17세기부터 이 상인들이 엄청나게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일본의 중견 기업들의 대부분이 언제 시작했냐면 11세기, 17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요다니, 뭐 미쓰니 이런 큰 재벌들 있잖아요. 지금은 재벌이 아니지만 시작한 게 17세기에 왜 가능했냐? 이 사무라이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신 내가 만들면 가져오라고 그 단물만 우리 빨아먹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이나 재화의 창출에는 거의 관여 안 했어요. 그다면은 아주 하급 사무라이가 월급이 작아가지고 뭐 집에서 조금 뭘 만들어서 팔거나 이 정도의 수준에서 농민도 완전히 자율성을 갖고서 농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세금만 딱 정해진 세금만 갖다 바친대. 근데 이 사람들은 갖다 바치면 일제 관여를 안 하니까 땅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개간을 하기 시작해. 종자를 개량하기 시작해. 비료를 개량하기 시작해. 등등 해가지고 생산을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건 자기 것이죠. 일정하게 딱 정해진 세금 위에는 더 이상 안 가져갔어요. 일본의 근세가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 지배계급이 이 경제의 창출, 이 생산에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갖고서 피지배층이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자, 그럴 때 유교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일본의 유교입니다. 그 세계는 일본의 유학자들이 우선 이곳에 일본에 있어서는 의례는 완전히 유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의례는 불교가 담당했어요. 이 장례, 그다음에 조상 의례 이런 거는 완전히 불교가 100% 독점을 했기 때문에 유교는 이미 팔을 하나 잃은 거예요, 완전히. 팔을 하나 잃었고, 그다음에 일본의 유학자들이 11세기는 예컨대 어떻게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먹고 살았냐면은 현재 일본의 성립되어 있는 권력 구조, 사무라이의 지배, 요거를 정당화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서 먹고 살았어요. 그럴 때 이것을 설명해주는 도구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왔냐면은 노노 맹자 대학 중용에서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신유학이에요. 신유학, 성리학. 조선이 애지중지했던 성리학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현재의 상태, 정치 권력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설명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교의 언어와 논리를 갖다가 동원해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서포트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물질 구조, 이 경제 시스템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 설명이 잘 안 돼. 설명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18세기에는 어떻게 가냐면 18세기 이렇게 해요. 이 물질 구조가 변하니까 물질 구조라는 것이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 구조가 변하니까 이 먼저 자기네들이 그렇게 물질 구조가 변하지 않았을 때에 설명의 도구였던 이 신유학의 그 경서들이 작동이 안 돼요. 그거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8세기 보면은 어디에서 유학자들이 그 자원을 끌어다가 현실을 설명했냐면 시경, 서경, 주역, 얘기, 춘추 이것이 고대 유학이에요. 고대 유학. 근데 이건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언어들이 좀 있어요. 어휘 이런 것들이. 그러고서 점점 궁극적인 원리를 배척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궁극적인 원리가 하나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것이 이 현상들의 변화를 억압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현상이 지금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요 중심, 핵심 그 원리가, 궁극적인 원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쯤에 오면은 예컨대 여기에 있었던 그 유학자들은 그 예컨대 유학에서 말하는 그 태극이라 할지 심리 성이라 할지 도라하는 것이 궁극적인 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조선 가서 했으면 그날을 못 쓰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역시 유학적인 용어, 개념을 갖다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벌써 일본의 그 농업하고 상업이 엄청난 발전을 해가지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19세기 하면 이렇게 돼요. 19세기 하면 더 설명이 안 돼. 도대체 유학 가지고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더욱더 상업이 발전되고 농업도 변화가 있었고 권력 구조가 그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벌써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현실을 설명을 하고 그걸 정당화해야 되니까 요 상업, 물질,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에 이익이 되는지 플러스가 되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물질을 긍정적으로 봐. 인간의 욕망은 억눌러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살려줘야 될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업, 농업 발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19세기 가면은, 19세기 가면은 더 설명이 안 돼요. 더 설명이. 이제 그럴 때 이 유학자들 마지막 노력이 뭐냐면 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탈을 쓴 언어를 갖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쓴 용어를 보면은 유학적인 용어 같은데 그 내용은 유학적인 용어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근대적인 개념, 근대적인 용어를 갖고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완전 판을 바꿔버리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유학자들이 합니다. 유학자들. 근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유학자들은 조선 유학자들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유학이지만은 유교지만은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화주의도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조선은 어떠냐면은 양반 사족이 재산하고 농토, 노비를 갖고 있어 자기네가 전부. 그 노비를 시켜서 생산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것이 농토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잖아요. 거기서 특권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구조를 서포트해 줬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승리학이에요, 승리학. 그래서 이것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떠받든 것이 바로 이제 중화주의다. 중화주의. 중국 중심주의 사고 방식. 이러한 재산과 농토, 노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그 수단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얘기했던 중화주의, 중화주의. 중국 중심주의적 사고야. 이제 그러면서 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어, 억압하고서 이제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이 경제가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지위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장애적인 전면에서 보면은 조선 끝까지 상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화폐를 적극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잘 운영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선은 끝까지 쌀, 품목 이런 거를 화폐 선으로 많이 썼어요. 뭐 기껏해 동전, 은 좀 썼지만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은 완전히 화폐 경제, 100% 화폐 경제. 그래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적극 억압하고 상업의 발달, 물질 재화의 창출을 억제하는 그 수단으로서 동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제 승리학, 조선 사람들의 그 유학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 보면은 물질 욕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악이에요. 물질 욕망은 인간 문명의 적이야. 그래서 같은 물질을 유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한쪽에서는 아, 괜찮다고 한쪽에서는 이거 먼저 먹어봐야 된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같은 대상, 유학적인 그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방식 그 주장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 그래서 이제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와 사고의 이면에는 하부호조가 있다. 그런 사고를 떠받치는 물질 권력 구조. 이제 거버넌스. 이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무엇이든지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힘을 발휘하고 이것이 고착되는 것, 이 현상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물질 권력 구조. 그럼 조선의 유학하고 일본의 유학이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르냐? 이 바탕에 있는 이 권력 구조, 물질 구조, 경제, 거버넌스 이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들을 증진시키는 물질 권력 구조, 거버넌스의 유지를 위해 사고 사유를 중화주의적 언형, 개념으로 더욱 고착화시키고 관념화시켜서 변화를 억압하고 거부한 거죠. 중국의 문명 사회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 조선의 자기들의 물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화주의를 동원했을 뿐인 거예요. 동원했을 뿐. 그래서 이미 중화주의는 중국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영역에서 작동되는 사고, 사회에 따라서 중화주의를 그, 뭐 중국과 조선의 관계라 할지 상하구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다. 표면과 이면의 상보작용을 통해서 그 절대화된 사고 구조는 더욱 이제 고착화되면서 조선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고 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떠한 때 발생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물질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물질 권력 구조가 변화 없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교적 용어, 언어,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갖고 생각하는 개념, 그 의미 구조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조선의 유학자들은 인간의 욕망, 물질 이런 거를 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의미 내용은 부정적이에요. 일본의 유학자들은 똑같은 인간의 욕망, 물질 등등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유학적인 개념 속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같은 유교적 용어를 쓰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단어는 같지만 그 개념은 다른데 그걸 같다고 전제하고 유교를 이해한다면 이제 큰 오산이라는 거죠. 조선은 권력은 변화를 억제하며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유학자들이 변화에 응해서 그걸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유교의 사회적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개념,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개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해되고 의미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단순하게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논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술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학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갑순의 갑들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의미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의 정확한 이해,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 이런 그 이해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 용어에서 개념으로 나아가고, 개념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론을 이제 형성한.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우리의 이해의 어떤 그 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상태까지 다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유교 사상 이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전적인 단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해방되고 개념에 대한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 그 자기 나름의 그 이론이 구축될 때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열려져 있는 적확한 그 이해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세 가지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단어,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1차적 해방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개념이 같은 용어를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공간이 변하면서 변해. 우리가 같은 얘기를, 단어를 쓰잖아요. 저희도 쓰고, 예컨대 뭐 독일에 있는 사람도 쓰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달라.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것이 사전적인 단어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개념에 대한 개념으로 나가.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개념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의미는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를 뭐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해야지만 가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맥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로 또 나가야 돼요. 개념은 문화,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문화, 사회, 이 베이시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개념의 의미의 폭을 캐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나라에 아름답다는 개념이 B라는 나라의 아름답다는 개념과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맛있다 하는, 맛있다는 그 개념이 그 저기 어디 그 중동의 사람들이 맛있다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맛있다는 것의 단어, 그 단어의 그 의미,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 그 개념의 폭을 저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당연히 맛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죠? 만약에 전부 동일하다면 이 세상의 음식은 전부 동일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거 저기서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패션이 전부 동일해야 돼. 헤어스타일 전부 동일해야 돼요. 안 그렇잖아요. 거의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거 저기서 추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고집할 때는 결국은 자기 중심에 자기 박산에 갇히는 생각을 다른 타자한테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거를 작동시키는 그 밑에 있는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물질, 권력, 하부 구조에 대한 이해, 그걸 승차적인 해방이라고 제가 여기다 썼는데, 유국에서 보면 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고 어떤 justice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이 정의, 옳은 것, 11세기, 18세기에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의 하면은, 의가 뭐냐면, 사람은 성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의예요, 의. 계급 질서가 없으면 세상을 전부 무너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사람은 지금 계급이 있고 계급 질서가 있다고 얘기해봐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당장 잡혀가요. 그죠? 아주 미친놈 아니야? 지금,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이 노비가 있을 때 누가 주장해봐요. 그게 정의라고. righteousness라고. 의라고. 저는 어느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승하사 수준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왜 그럼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왜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물질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차적 해방으로까지 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이 아마 새롭게 조직이 되고 새롭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이제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념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기가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과정. 해방되는 과정.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 세상이 다르게 새롭게 보여, 새롭게. 새로운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지죠. 조선의 역사를 봐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 박물관에서 고고학적인 작품을 봐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 다른 나라 여행을 가도 새롭게 이해가 되고, 완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해방을, 이 3, 4 해방까지, 그, 추구하면 사는 게 엄청나게 재밌어. 너무 재밌어 사는 게. 새로운 세계 펼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것들을 만나 매일. 예? 그죠? 자기부터 해방. 근데 많이 이제 갇혀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3차 해방은 근데 쉽지 않아요. 좀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 이렇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노비제도도 이해해야 돼. 농업도 이해해야 돼. 왜 농업의 생산성이
상상되는 일이에요. 왜 그 별을 옮겨 심는 것이 중요한지, 빚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비료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채소를 걷어다가 시장에 파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근데 끝이 없어요. 왜 하라는 것이 중요한지. 이런 그 하나가, 저 이제 사실 저도 많은 경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스테레오타입에 수선적 단위에 갇혀 있는 그런 이해수가 많아요. 예. 근데 거기서 새로운 이해, 친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방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중국 학생들 그 얘기를 했는데, 해방이 안 되는 애들은 자기가 자기 감옥을 내도록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응? 근데 벗어나는 게 어떤 경우 힘도 쓸 수,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아플 수도 있어요. 절망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싸웠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면은 새로운 세계에 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해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새롭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화주의나 뭐 그 중추주의 사고방식 이런 등등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조선의 지신들의 그 사고방식을 본다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유역 사고의 어느 작동장치에 걸린 그 그물에 걸린 새와 같은 존재. 승자 안에 가진 제조같이 이제 보여요. 이제 불쌍하게 보이죠. 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지켰으니까 성공했어요. 1년에 몇백 년을 성공한 거예요. 그 몇백 년의 성공의 뒤안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은 거죠. 그죠? 고통을 받은 게. 그래서 그 그들의 중화주의, 중국주의 사상, 사고, 사회구조는 그들 자신을 위한 물질의 권력에서 거부하면서 유지, 안정, 증진을 위한 개념 장치였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하고 조선의 관계, 너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내가 위야, 네가 밑이야, 뭐 등등 이런 그런 차원의 개념을 갖고 이해한다면은 재미없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남도 여사 가야지 남의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타자는 조선 지배층의 자기 이익을 지키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이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개념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자기 사고의 언어, 개념 작동 방식 안에 같이 이해가 쉽다. 연구자가 유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런 해방 없이 이런 작동 방식의 이해 없이 연구를 한다면 유교가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말해요. 자기가 유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히는 거죠. 그죠? 유교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자기 유교한테 먹히는 거예요. 연구자 자신을 이러한 숙박,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지금 인문세의 길이라고 했는데 개념의 계획이, 범죄의 계획이, 자기가 갇혀 있는 사고 박스를 계획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관찰도 해보고. 이를 위한 길들은 이제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좀 다양해요. 그 우리가 흔히 뭐 양명학도 있고, 양명학 있잖아요. 송려학도 있고, 그다음에 고대 유학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하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지배적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도교도 저층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불교도 이제 힘을 상당히 쏟고. 그래서 이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니까 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역적인 그 특징은 조금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조작이 왜 중국의 북방이 아니라 남쪽에서 그 송나라 때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잖아요. 해석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구조는 그 뭐 조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지역에서 양민학도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조선보다는 아주 다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 지배 계급은 예컨대 뭐 이 중국 사람들을 통일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유교적인 그 권력 작동 장치를 사용했지만은 자기네 자신은 자기네 풍속을 계속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아주 대대로 내려온 하늘에 대한 제사랄지 샤머니즘이랄지 그래서 중국 그 청나라의 황실은 뭐 거의 그 자기 자신의 그 민족적인 풍속을 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가장 위에가 그러니까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선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그걸 이제 잘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받아주지 않은 것이 이제 제 얘기의 논점은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 자기 이익에 합치가 되지 않는 거는 쉽게 이렇게 환영을 안 한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